어느 날 밤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없으면 엄마가 행복할 텐데 그러고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영, 당장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없으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당장 문 열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발로 차고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이서영, 엄마 말 들려? 절대 그러면 안 돼.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일도 그만뒀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전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박차고 부딪혔습니다. 문고리가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딸이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면도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영아, 달려가서 면도날을 빼앗았습니다.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은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만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구나.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딸아이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요한 숨소리. 서영이가 편히 잠들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속삭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자주 쑤셨지만 이 일이 있어 딸아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식당 주인 김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서요. 오늘 감자 다 까놓을게요. 고맙습니다. 현숙 씨 덕분에 아침 준비가 참 수월해요. 김 사장님의 칭찬에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혼자 깨어나서 또 불안해하면 어쩌나.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말이지 저만 믿고 사는 아이를 이렇게 혼자 두고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전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캔버스에 붓을 대는 소리였습니다. 서영아, 엄마 왔다. 응, 엄마. 딸아이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딸의 가늘어진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아이의 볼에서 살이 빠지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게. 오늘은 뭐 그려? 그냥 꽃. 예쁘다. 우리 서영이 손만 대면 다 예쁜 그림이 돼. 딸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붓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잘제잘 그림에 대해 설명하던 아이였는데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며 딸아이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붓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는 횟수도 부쩍 잦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애써 안심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촉은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뭔가 넘어지는 소리. 서영아. 황급히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소파 옆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눈빛은 극도의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을 못 쉬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봐. 엄마 따라해봐.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하지만 딸아이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과호흡 증세가 심해지며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다간.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딸아이가 진정제를 맞고 겨우 안정을 찾은 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맥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현숙 보호자님? 강민호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앉으세요. 오늘 서영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공황 발작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딸아이를 봐온 선생님이었지만 오늘처럼 근심 어린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입원 치료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꼭 필요한가요? 제가 집에서 더 잘 돌볼게요.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님의 헌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서영 씨에게는 24시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조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해. 그 끔찍한 단어가 제 딸과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영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24시간 깨어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일부 경감되긴 하지만 300만 원. 제 한 달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지? 적금을 깨야 하나? 아니면 전세집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네, 어머님.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서영 씨를 위해서라도요. 진료실을 나와 딸아이가 누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쥔 채 서영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꼭 나아지게 해줄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힘만으로 정말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밤중 딸아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영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니 아이는 이불을 움켜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영아. 악몽 꿨구나.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무서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젖은 잠옷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식은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서영이는 잠들기를 두려워했고 저는 딸의 방문 앞에서 졸며 밤을 지샜습니다. 어느새 제 눈 밑에도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래도 딸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서영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 안 가면 안 돼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엄마가 나가시면 너무 불안해서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서영이의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현숙 씨, 무슨 일이세요? 편찮으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딸애가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죠.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서영이.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결국 일주일을 빠졌습니다. 현숙 씨, 미안한데요.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사람을 새로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현숙 씨 사정도 이해하는데 저도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다음 주까지 출근하시든지 아니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손톱을 뜯고 있는 서영이. 엄마와 사장님의 통화 내용을 다 들었을 텐데 아이는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을 두고 일을 나갈 수는 없어. 이 아이가 혼자 남아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5년간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녀에게는 생명줄이었는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적금 깬 돈까지 합쳐도 300만 원 남짓.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면 석 달도 버티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지. 다른 일을 찾든지 아니면. 하지만 딸을 혼자 두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유를 사러 아파트 편의점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점원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더니 대충 인사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데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딸 있잖아. 정신과 다닌데. 진짜?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야? 응. 며칠 전에 119 온 거 봤어. 얼굴이 완전 하얗더라. 어머, 무섭다. 그런 사람 옆집에 있으면 불안하겠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유팩을 꽉 움켜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의 입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언니의 얼굴은 여전히 화장이 곱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언니, 어쩐 일이야? 들어와. 그래. 언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침실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영이 방이었습니다. 서영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 그래. 너 얘기 좀 하자. 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너 식당 일 그만뒀다며? 응. 서영이가 혼자 있기 힘들어해서. 그럼 돈은 어떻게 하려고? 아직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수가, 나도 내 동생이라 안타깝지. 그런데 말이야.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뭐? 서영이 말이야. 시설 같은 데 보내. 내가 평생 저렇게 돌볼 수도 없잖아. 순간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가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서영이는 이제 28이야. 근데 취직도 못하고 집에만 있잖아. 언제까지 내가 희생할 거야? 희생? 내 딸인데 무슨 희생이야.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도 아직 58이야. 내 인생도 살아야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좋은 시설 많아.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언니는 서영이를 뭘로 보는 거야? 물건이야? 그냥 어디 맡겨버리면 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인지 슬픔으로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난 내 형편을 생각해서. 됐어, 언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야, 이현숙. 내가 잘못된 말했어? 내가 지금 버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한테 손 벌릴 거야?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언니한테 조금 도움을 받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야. 언니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굶어 죽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는 신경 꺼. 고집불통이네, 진짜. 알았어. 내 알 바 아니지 뭐.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결국엔 내가 먼저 쓰러질 거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우리 모녀를 손가락질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서영이의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딸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이가 다 들었습니다. 고모와 엄마의 대화를. 엄마, 미안해요. 서영아, 제가 짐이죠? 제가 없으면 엄마가 편하시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달려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전부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해. 절대로. 하지만 제 품에 안긴 딸의 몸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 불빛들이 유독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만 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와 다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예전에 안부를 묻던 식당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서영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고 씻으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밥 좀 먹어야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배 안 고파요. 어제도 안 먹었잖아. 이러다 큰일 나.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요. 제발. 딸의 목소리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발, 제발 힘내줘.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제 간절함은 닫힌 문처럼 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끔찍했습니다. 서영이는 악몽에 시달렸고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딸의 방문 앞 복도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딸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시선을 부담스러워할까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도 서영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영아,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문 열어. 엄마 걱정되잖아. 그냥 가 있어요. 제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는 뭔가 끔찍한 결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영, 당장 문 열어.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문 열어, 어서. 엄마, 저 없으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문 열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발로 차고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영, 엄마 말 들려? 절대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일도 그만뒀잖아요. 저 때문에 이모한테도 욕먹고 저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전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어요. 저 같은 게 살아있어서 뭐 하겠어요. 딸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박차고 부딪혔습니다. 오래된 문고리가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영이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면도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영아, 달려가서 딸의 손에서 면도날을 빼앗았습니다. 날카로운 날이 제 손바닥을 그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가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밤을 지샜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서영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얼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만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구나.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사랑과 헌신이면 딸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 곁을 지키고 밥을 챙기고 힘들 때 안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24시간 안전한 환경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되찾게 해줄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딸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아줘야 한다.
진짜로 지키려면 놓아줘야 한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딸을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딸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강민호 의사 선생님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제발 받아주세요.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강민호 선생님이시죠? 네, 이현숙 어머님이세요?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서영이를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쉽지 않은 결정 내리셨네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딸을 지킬 수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목소리가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딸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리는 길입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입원비가 걱정되는데. 어머님, 제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측에도 사정 말씀드려서 최대한 부담 덜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녀에게도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그림 그리는 소리도, 밤에 악몽 꾸며 뒤척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빈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이불은 딸이 떠난 그대로 구겨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 그림이었습니다. 반쯤 그려진 채 멈춰버린. 잘한 걸까? 정말 잘한 걸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면회를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영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강민호 선생님은 전화로 서영이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약물 조절도 잘 되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딸아이가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방 앞 복도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동이 트곤 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쓸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볼이 더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미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반찬통을 가득 들고 계셨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조금은 오지랖 넓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 아, 현숙 씨. 집에 계셨네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안 먹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으니까 남아서요. 미란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 안에 든 반찬들은 방금 만든 듯 김이 모락모락 났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미란 씨는 부엌으로 가서 능숙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제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 현숙 씨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영이,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 미란 씨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짜로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 저는 고개를 들어 미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미란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은 28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우울증이 왔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사춘기려니 공부 스트레스려니 했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말렸고 그때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했죠.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현숙 씨처럼 일 그만두고 아들 돌봤어요. 밤낮으로 지켰죠. 미란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지옥 같았죠.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현숙 씨, 알아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뭐였어요? 혼자라는 거요.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걸 겪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미란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느끼던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숙 씨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제가 다니는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요? 네. 정신건강 환자 가족들 모임이에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다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미란 씨를 따라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 복지관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습니다. 미란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이웃인 현숙 씨세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진행자로 보이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나누는 자리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50대 여성은 공황장애가 있는 딸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여성은 남편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저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숙 씨도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진행자분이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제 딸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전에 입원을 시켰는데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딸을 버린 것 같아서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미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살린 거예요. 진행자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맞아요. 저도 아들 입원시킬 때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미란 씨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밤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임이 끝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영이는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면회를 갔을 때 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여전히 많이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히려 딸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딸도 알아본 것입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어때? 여기 생활은 좀 나아졌어?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그래, 다행이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딸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그 깊은 죄책감. 그날 저녁 5번째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하거든요. 혹시 본인도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분 계시나요? 몇몇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 병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현숙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신 게 서영이가 5살 때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칠 밤낮을 울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5살짜리 서영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랬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그 말에 정신을 차렸죠.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제가 우울증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정신과에 다녔어요. 서영이 유치원 보내놓고 병원 가서 약 타먹고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손에 쥔 휴지가 젖어서 찢어졌습니다. 미란 씨가 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영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스트레스려니 했죠.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저를 괴롭힌 생각이 있어요. 내 병이 딸한테 옮은 거 아닐까?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딸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내가 제대로 된 엄마였으면 서영이는 건강했을 텐데. 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엄마가 약해서, 미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행자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숙 씨, 그건 절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은 유전이나 대물림이 아니에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우울증이라고 자녀가 무조건 우울증 되는 게 아니라고.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힘든 시기에 치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그리고 딸을 위해 버티신 거고요. 진행자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이의 담당 상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영 씨가 상담 치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방에서 서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서영 씨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했어요.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신다. 내가 더 잘해야 엄마가 행복하실 텐데. 내가 실패하면 엄마 고생이 헛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무서웠어요. 시험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실수할까봐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공항이 왔을 때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 망했구나. 이제 엄마한테 짐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악순환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아, 엄마, 저 엄마한테 미안해서 매일 죽고 싶었어요. 엄마 고생시키는 게 너무 괴로워서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그런 부담을 줄 줄 몰랐어.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위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어머님은 딸에게 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 서영 씨는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들이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영아,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살아있고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엄마,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취직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가 행복한 거. 딸이 제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를 짓눌렀던 오해와 죄책감의 사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진짜 치유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입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상담 치료 이후 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강민우 선생님도 긍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서영 씨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약물 반응도 좋고 상담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의 헌신도요.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영 씨 상태가 좀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영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직접 오셔서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 씨가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강민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서영 씨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하면서 식사도 거부하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나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부터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서영이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영이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식판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밥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였습니다. 서영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그냥 가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한테 들었어. 왜 갑자기 퇴원한다는 거야? 서영이가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였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2달치 병원비. 정부 지원을 받아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낼 거예요? 엄마 일도 안 하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이게 2달치인데 내가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데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에요. 석 달이면 1,000만 원이에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이 돈을 내요? 서영아, 엄마 적금 다 깼죠? 그것도 다 쓰면 어떡해요? 빚지려고요?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빚더미에 앉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서영이는 몸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집에 갈래요. 여기 있어봤자 돈만 나가고 어차피 나 안 나아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죽고 싶어요. 서영아,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으면 엄마가 편하잖아요. 더 이상 돈 안 나가잖아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준다 해도 너랑은 바꿀 수 없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엄마가 이 돈 어떻게 마련해요? 딸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막막했으니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 남짓. 적금도 다 깼고 전세집 보증금을 빼면 아니 보증금을 빼면 우리가 살 곳도 없어지는데 그래도 딸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너는 그냥 여기서 치료만 받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엄마 현실을 봐요. 우리 돈 없어요. 서영이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님, 서영 씨 상태가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이 상태로는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선생님, 솔직히 저도 막막해요.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려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텅 빈 집에 들어섰습니다. 서영이가 없는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서영이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돌아올 날을 위해 깨끗이 정리해 둔 방. 책상 서랍을 열어 딸의 그림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린 그림부터 최근의 그림까지.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엄마에게 딸의 글씨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니, 유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전 아마 더 이상 엄마 곁에 없을 거예요.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저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 다 알아요. 근데 전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취직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돈만 쓰는 짐덩어리가 됐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엄마가 일도 그만두시고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편하실 거예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돈도 안 나가고 엄마 다음 생에는 꼭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서영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목숨보다 소중한 제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편지 날짜를 보니 입원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면도날을 들고 있던 그날 밤쯤. 그때 정말 위험했던 거구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문을 부수지 않았다면, 만약 서영이를 입원시키지 않았다면, 만약 지금 서영이가 집에 혼자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숙 씨? 미란 씨. 나 어떡해.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숙 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 서영이가.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10분 후 미란 씨가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미란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읽은 미란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숙 씨,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입원하기 전에. 그때, 면도날. 미란 씨가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때 현숙 씨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영이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고, 하지만 서영이가 오늘 퇴원하겠다고. 이 편지 보여주세요. 선생님한테. 이게 서영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선생님이 더 각별히 신경 쓰실 거예요. 미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서영 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관찰 병실로 옮기고요. 그런데 서영이는 병원비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서 추가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영 씨한테는 어머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절망의 끝. 서영이의 유서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채로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이 면도날을 든 모습이, 유서의 글귀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없으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가족 모임 사람들이 대여섯 명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현숙 씨, 우리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멍한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자 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 씨, 우리 다 들었어요. 서영이 상태가 안 좋아진 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걱정 끼쳐서. 저 정말 괜찮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진행자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숙 씨, 우리가 뭐라고 했죠?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분이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은 거예요. 병원비 보태 쓰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빠르게 세어보니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도 다들 형편이 어려우신데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현숙 씨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도움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또 다른 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어도 같은 아픔을 아는 진짜 가족.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미란 씨가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거 되면 병원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직접 서류 준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이 저를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사람들이 모아준 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제 안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셋집 보증금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남아있던 비상금과 받은 돈까지 합치면 6천만 원 정도. 그 돈이면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외로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다음 날 미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 씨, 나 결정했어. 뭐요? 쉼터를 만들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 미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현숙 씨, 그거 큰일인데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전세집을 빼려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거든. 현숙 씨, 그럼 현숙 씨는 어디서 살려고요? 그건 어떻게든 되겠지. 작은 월세라도 구하든지. 미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숙 씨, 그건 너무 무리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 나 어제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이 도와줬잖아. 이제 나도 도와줄 차례야.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작은 쉼터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같은 가족들이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요.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시작하려고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니까. 현숙 씨, 그럼 현숙 씨는 어떻게 하려고요? 미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영이가 태어나면 둘이서 작은 월세방 구해서 살면 돼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벌써 부동산에 연락해서 적당한 공간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여기 좋은 곳이 있어요. 1층이고 넓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이기엔 충분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래요. 사람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간단한 가구랑 차 도구 같은 걸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진행자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숙 씨,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딸이 쓴 유서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딸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돈? 집?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필요한 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어요. 딸이 퇴원했을 때 엄마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곳.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딸에게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숙 씨, 정말 대단해요. 진행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만들어요. 그 쉼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영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딸이 그린 가족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서영이가 활짝 웃고 있는 그림. 서영아,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어. 그림 속 딸의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이걸 물려줄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아픔을 나누는 따뜻한 세상. 그게 진짜 유산이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는 따뜻한 차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희망을 나누는 쉼터. 제가 전세 보증금을 빼서 만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습니다. 20평 남짓한 1층 상가. 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벽에는 사람들이 써붙인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고등학생 때 그린 가족 초상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숙 씨,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미란 씨가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는 쉼터의 공동 운영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이 쉼터 1주년이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쉼터를 연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달랑 4명이 모여 어색하게 차를 마시던 그날. 그런데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올 곳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받았습니다. 그때 쉼터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왔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제 딸 서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1년 반 전 병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말랐습니다. 여전히 가끔 불안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이는 8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놀라운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쉼터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서영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림. 쉼터에 오는 젊은 환자 가족들을 위해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잘못하면 어쩌나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영이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서영 씨 덕분에 제 딸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서영 씨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 더 와닿아요. 사람들의 반응에 서영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쉼터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 사람들, 쉼터를 찾는 단골들, 그리고 강민호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좁은 공간이 금세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 손 덕분에 이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딸 서영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아, 나와 볼래? 서영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캔버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그렸어요. 서영이가 천으로 덮인 캔버스를 테이블 위에 세웠습니다. 10년 전에도 가족 초상화를 그렸었어요. 저기 벽에 걸린 그 그림이요. 그때는 아빠, 엄마, 저 이렇게 셋이었죠. 서영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가족이 더 많아졌어요. 서영이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가족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캔버스 중앙에는 저와 서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그리고 그 주변으로 미란 씨, 가족 모임 사람들, 강민호 선생님, 쉼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이 쉼터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서영이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때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살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서영이가 쉼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울음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영아. 정말 잘했어. 엄마도요. 엄마가 이 쉼터 만들지 않았으면 전 못 나왔을 거예요. 서로를 꼭 안은 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와 서영이는 단둘이 쉼터에 남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전세 보증금 다 쓰고 월세방에서 살게 된 거. 저는 서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도 안 후회해. 오히려 이게 엄마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정말요? 응.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큰 집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더라. 대신 이걸 물려줄 수 있잖아. 저는 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아픔을 나누는 따뜻한 세상. 그게 진짜 유산이야. 서영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영아.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가끔 힘든 날도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나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면 되니까요. 벽에 걸린 새 가족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 모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얼굴에도 진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어제보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인생 사연 보따리였습니다.